기원전 1400년경 고대 이집트는 부유하고 강력한 문명이었지만 그 이면엔 수많은 노예의 삶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단순한 재산으로 취급돼 키, 체형, 건강에 따라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귀족 가정에는 햄마라라 불리는 성노예가 존재해 주인의 쾌락을 위해 이용됐습니다. 이들은 결혼과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단, 주인의 아이를 낳고 인정받으면 주인 사망 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예외적인 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여정을 걸어간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소녀는 남쪽 산지에서 왔어요. 나무가 울창하고 비냄새가 나는 고향과 달리 이곳 이집트는 건조하고 눈부셨죠. 와셋으로 끌려간 그녀는 천막 아래에서 다른 노예들과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머리를 깎은 남자들이 키와 엉덩이를 재고 가격을 휘갈겨 쓰는 동안 그녀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어야 했어요. 여자가 거친 천으로 몸을 문질렀습니다. 척추에 기름을 바르고 가슴에는 으깬 꽃가루를 뿌려 상품처럼 전시했죠. 그들은 그녀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에 대해서만 말했을 뿐이죠. 집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 숙소에 머물게 될 거라고요. 그날 밤 그녀는 주인 욕실 근처 옆방에서 잤습니다. 허락 없이는 말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밖에 나가서는 안 됐고 청소나 와인 서빙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죠. 그녀의 자리는 오직 하나, 주인의 침대 옆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햄마였고 그녀의 가치는 그녀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17살이 되자 그녀는 의미 없이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림자처럼 복도를 걸었죠. 조용하고 향기롭고 눈에 띄지 않게요. 주인은 파라오와 먼 친척인 귀족으로 2명의 쾌락 노예와 도서관을 소유할 만큼 부유했어요. 그의 아내는 아름답고 잔인했으며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회에서 대추야자나 와인을 내놓으면 아내는 그녀가 실제 사람이 아닌 척했어요. 하지만 주인이 그녀를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면 아내의 손가락 마디가 굳어지는 게 보였죠. 그래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거든요. 그는 그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녀는 결혼 생활이 아닌 가정에 속해 있었으니까요. 주인은 기도하는 동안 그녀의 팔을 만졌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는 등을 따라 손을 움직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는 명령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불렀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복종했습니다. 그의 리넨 가운에서는 파피루스와 수지 냄새가 났죠. 이 일이 끝나자 그는 그녀에게 석류 씨앗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신들이 기뻐하셨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떤 신이 이런 일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아침에 배가 뒤집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쟁반을 떨어뜨렸는데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하녀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것이 그녀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뜻인지 물었지만 하녀는 주인이 그것을 간직하고 싶어 하길 기도한다고만 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리넨 아래에서 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그녀에게 공간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빵이나 대추야자 혹은 쉴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줬죠.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법전에는 흥미로운 조항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그녀는 더 이상 판매나 거래가 불가능한 존재가 됐어요. 여전히 자유는 아니었지만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주인은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자신이 주의 깊게 계획한 아이인 것처럼요. 그녀의 사슬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변화했어요. 지금은 판매나 거래가 불가능했죠. 여전히 봉사하고 무릎을 꿇고 요청받으면 미소를 지었지만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권력이었죠. 일시적이고 연약했지만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눈치채지 못한 척했지만 차가움은 더욱 심해졌어요.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 그녀는 눈을 낮췄습니다. 아내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속삭였어요. 그가 그녀에게 지쳤으니 기다리라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금팔찌는 작은 칼처럼 덜그럭거렸죠. 18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녀와 조산사만 있는 돌바닥에서요. 소년이었어요. 피부는 부드럽고 황금색이었고 머리 꼭대기에는 이미 컬이 형성되어 있었죠. 아이는 공기에 닿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산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의 폐가 튼튼해서 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 밤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치 그렇게 작은 것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것처럼 아이를 껴안았어요. 아들이 좋은 징조라고 불렀죠. 그는 해가 뜨기 전에 떠났지만 그의 향기는 아직도 리넨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주방 옆 부지 뒤쪽에 있는 방을 줬어요. 작고 뜨거웠지만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하녀는 배를 감싸는 방법, 모유 수유 방법, 여주인이 근처에 있을 때 아기를 조용히 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회복을 도와줬죠. 유용하게 지내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요. 아이는 자라면서 먼저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는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웃음소리는 자유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잊지 않았죠. 여전히 재산이었다는 것을요. 살아가는 매일은 처벌에서 한숨만 떨어져 있었고 상실에서 한 박자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인이 마음을 바꾸거나 아내가 말을 하거나 바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바뀌면 그녀의 보호는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름 없는 아이와 권리 없는 여자만 남게 되는 거죠. 21살이 되자 그녀의 아들은 마치 자기 땅의 주인인 것처럼 정원을 뛰어다녔습니다. 경비원들은 그를 막지 않았고 하인들은 그가 지나갈 때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그녀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했죠. 여기서는 그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접시에 담긴 꿀 케이크를 먹고 사프란으로 염색한 리넨을 입고 악령을 쫓는다는 조각된 부적을 달고 잠을 잤어요. 그녀는 세탁 바구니를 들고 안뜰 구석에 서서 그가 그늘진 대추 야자나무 아래에서 잠자리를 쫓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인은 그를 자주 만나러 왔지만 그녀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가 절하면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더 이상 그녀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여주인이 종교를 발견하고 새로운 경계를 요구한 이후로는요. 밤에 아들이 무릎에 몸을 웅크리고 왜 다른 아이들이 자기랑 놀지 않냐고 물으면 그녀는 질투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그에게 그것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완전한 노예도 아니고 완전한 자유도 아니었으니까요. 25살이 되자 그녀는 이제 여주인의 눈을 피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뒷계단을 이용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유지했어요. 아들에게 집 안에서 달리지 말라고, 너무 큰 소리로 노래하지 말라고, 여주인을 직접 보지 말라고 가르쳤죠.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여주인의 꽃병을 막대기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여주인은 비명을 질렀어요. 그녀는 너무 빨리 달려들었고 너무 세게 아들을 붙잡았고 너무 빨리 사과했죠. 여주인은 두 사람 위에 서서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그의 어머니처럼 거칠다고 불렀어요. 여주인의 손이 올라갔지만 그녀를 막은 것은 집사였습니다. 친절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그 소년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렸기 때문이었죠. 그 주 후반에 주인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 안 매트에 누워 잠든 아들을 응시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선언했죠. 그 소년이 학교에 가서 서기관의 언어를 배울 거라고요. 그녀는 고마움과 두려움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는 노출, 주목, 질문, 기록을 의미했거든요. 주인이 떠날 때 그는 마치 그녀가 잘한 일을 한 개라도 되는 듯 어깨를 두드렸어요. 문이 닫힌 후에도 오랫동안 서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 희망 때문이었어요. 30살이 되자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여주인은 더 이상 속삭임 이상의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고 하인들은 발소리가 그녀의 병을 끝낼까 두려워하는 듯 조심스럽게 걸었죠. 그녀의 아들은 이제 거의 어른이 되었고 그녀보다 키가 컸습니다. 저녁마다 주인께 큰 소리로 책을 읽어드렸어요. 목소리는 흔들렸고 손가락은 잉크로 얼룩져 있었죠. 이제 귀족처럼 말하고 귀족처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보자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녀는 아직 노예였지만 여전히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언와드였어요. 주인이 주장한 아이의 어머니였죠. 즉, 그들은 그녀를 파업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인은 늙어갔어요. 걸음은 느렸고 말은 전보다 더 깨지기 쉬웠죠. 어느 날 아침, 하인이 그가 침대 옆 바닥에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 안이 고요해졌어요. 애통함과 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위한 것이었죠. 이집트의 법에 따르면 주인의 아이를 낳은 노예가 그 아이를 인정받으면 주인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게 규칙이었고 그게 계약서였습니다. 집사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평생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소유되지 않는다고요. 34살이 되자 정원은 더 이상 두려움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집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안에서 잠그는 문이 있는 방에서 잠을 잤어요. 표지판이 아닌 리넨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이름은 신체뿐만 아니라 기록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시장을 그녀와 함께 걸었어요. 그녀의 팔을 잡고 있었죠. 그가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여주인은 먼 사촌의 집으로 데려가졌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녀의 집사는 떠났죠. 새로운 주인인 그녀의 아들은 권력, 친절, 유산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침대 밑에 있는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그녀를 팔기 전에 어머니가 준 얇은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것을 보지 않았었죠. 퇴색된 애칭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목소리, 눈물, 그리고 아마도 인생이 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무도 그녀의 몸을 소유하지 않는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소녀라 부르지 않았고 재산이라 부르지 않았고 노예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자유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녀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아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만약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혹은 주인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의 자유는 운과 아법 그리고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거죠. 고대 이집트의 법은 엄격했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탈출구를 제공했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아이를 낳는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죠. 그 법을 이용해 자유를 얻은 여성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게 파피루스 문서에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걸어야 하는 목표였다는 사실을 보면 자유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그녀는 좋아하는 것을 먹고 선택하면 일어나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 그녀에게는 34년을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오늘은 고대 이집트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